전산 세무회계 운영 5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 강의 시작한 지 이제 4주 벌써 지났고요. 처음에 예정은 2주였다가 뭐 2주 더 연기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다시 이제 학교 공문에 의하면은, 5월 4일 날 일단 등교해서 수업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3주 정도 더 이렇게 온라인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5월 4일 그 등교 수업하는 것도 이제 그때 가서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이제 외출도 많이 제한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스크도 착용하라 하고 다녀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그 강의를 뭐 20학점 정도 내외를 들어야 되는데 전부 이제 컴퓨터로 수업을 들으려니 조금 힘드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온라인 강의하는 거 잘 받아들여야 되고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뭐 좀 더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제 생활이 많이 이제 변화가 됐고 제약이 되는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좀 건강 잃지 않고 좀 즐겁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자세금 기관서 발행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 학기 때 이제 한 번은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금기관서 발급하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도 샘플로 두 문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금계산서는 이제 그전에 다 종이로 발급이 됐었는데 지금은 뭐 90% 이상, 뭐 99% 전부 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공인인증 시스템을 거쳐서 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이렇게 지금 교재도 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 파일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법인 사업자하고, 그러니까 회사들이죠. 주식회사, 회사들 전부하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인데 직전 연도 매출액이, 이제 공급계획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규모가 좀 작은 규모의 개인 사업자도 요즘에 이제 국세청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발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입을 해서 뭐 공인인증 받고, 그리고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서 내가 그곳에다 입력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는 이제 외부에다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요 ASP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개인 사업자인데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기장을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영수증이나 뭐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을 갖다 주면은 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해 주는 거죠. 세금계산서 발급을 대행해 주는 거. 뭐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전 디지털웨어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빌 36524가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ERP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전산적 자원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이게 이제 구축이 되어 있을 경우에 ERP 시스템에 의해서 직접 세무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방식으로 요건 이제 실무적인 내용이고, 지금은 이제 모든 회사와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도 전부 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이고요. 한 달치 모아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계산서 끄는 날, 다음 날까지는 전송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랩을 이용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요거는 이제 지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이제 1, 2, 3, 4, 5, 6 써 있는데 같이 한번 쭉 해보시면은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1월 1일 날 반납 상자의 상품을 매출하고 당좌 수표 현금 보통예금을 받았다.
전자세금기관서를 발급하였다. 발행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11월 1일이 되겠고요. 메인 매출 전표. (11월 1일이) 됩니다. 11월 1일. 그리고 이제 판매한 것이니까 매출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요. 전자세금기관서를 발급하였다. 10% 부가세 부과되는 것. 11번 과세가 되겠습니다. 11번. 그리고 문제에서는 상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상품. 금액이 부가세 별도 120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반남상사.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는 전자세금기관서 발급했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1번 표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종이세금기관서라면 0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요거를 이제 국세청에다 이제 전자세금기관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란으로 해서 지나갑니다. 공란. 자, 그리고 분계가 3번 혼합이 되겠죠. 자, 이거 제품 매출이 아니고 상품 매출이 되겠고요. 상품 매출. 그리고 차변에 현금 받은 게 당좌 수표 100만원, 현금 700만원. 둘 다 현금이죠. 받은 것. 800만원이 됩니다. 800만원. 현금이 800만원.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이 520만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놨습니다. 거래한 건을 입력을 하고, 요거를 이제 국세청에다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화면은 뭐 메인 매출 전표 닫고요. 자, 메뉴에 보시면은, 전체 메뉴에서 보시면은 전자세금기관서 발행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전표 입력에 있죠. 발행. 자, 클릭하고 전자세금기관서 발행 메뉴입니다. 자, 우리가 입력해 놨던 것,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으로 전송을 하는 거죠. 자, 기간. 아까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거래처. 자, 특정한 거래처만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거래처를 다 하는 경우는 그냥 엔터키 치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101번부터 끝번까지 전부 다 검색을 합니다. 자, 현재 입력되어 있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것 중에서 아직 전송하지 않은 것,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거래 중에서, 그 다음에 모든 거래처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현재 한 건이죠. 자, 요거를 이제 국세청에다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래처가 반남상사죠. 그리고 여기서는 보시면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사용 여부, 사용, 담당자 나윤선, 담당자 메일 주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제 반남상사의 담당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담당자의 메일 주소가 있어야만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전송이 되는 순간 이 담당자한테 메일로 연락이 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체크하시고요. 뭐 지금은 한 건이지만 여러 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해당되는 거 체크를 하고, 그리고 좌측 상단에 보면은 F3 전자발행 되어 있습니다. 전자발행 클릭.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거래명세에 처음판이 있는 경우 자동화 축대 발행됩니다. 뭐 내용 뜨고요. 그리고 이제 보낼 것, 발행할 것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발행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발행하시겠습니까? 이런저런 내용이 있고요. 시험용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용이니까 이건 이제 실무용하고는 조금 틀리게 조금 막아놨겠죠. 그래서 국세청과 거래처에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제 교육용이니까 그렇죠. 실무용에서는 이제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거래처에도 전송이 되겠죠. 이해해 주게 되면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세청으로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가겠죠. 지금 교육용에서는 KACPTA 비밀번호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확인해 주게 되면은 자, 국세청으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증서 암호도 입력을 하고요.
교재에서는 전부 다 KA, CPTA로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해 주게 되면은 발행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자, 발행이 된 거고요. 닫고, 그 다음에 전자증명서 발행을 했죠. 자, 이것도 화면 닫겠습니다. 자, 발행이 무사히 된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매출 전표. 자, 보시면은 11월 1일자 발행을 했었죠. 그리고 보시면은 발행된 것.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자 여부. 전자. 보시면은 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발급을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이라서 발급한 것이 되는 겁니다. 했다는 얘기 여기 여러 자동으로 표시가 되죠. 자, 두 번째 거래도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581쪽이 됩니다. 581쪽. 날짜 11월 5일이 되겠고요. 주식회사 제일전자의 제품 1000만원 매출하였다. 선수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통예금 받았다. 전자세금서를 발급하였다. 날짜가 11월 5일이 되고, 자, 유형은 11번 과세가 되겠죠? 과세, 그리고 제품. 금액이 1000만원이 됩니다. 부가세 별도입니다. 1000만원. 그리고 거래처가 제일. 자, 전자예부는 기량 지나간 날 했습니다. 그리고 분계는 뭐 선수금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니까 혼합입니다. 3번 혼합. 그래서 대변에 제품 매출 맞고요. 차변에, 자, 선수금 받은 게 있어요. 선수금. 계약금 받아놓은 거겠죠. 규제에서 보시면 답을 300만원이라고 해놨어요. 이제 통상적으로 10% 받는데, 그러면 이제 100만원 받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300만원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103번 보통예금. 800만원. 자, 한 건 입력을 했고요. 입력을 했고, 다시 한번 전자세금이란서를 발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닫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이란서 발행. 날짜가 11월 5일이었죠, 아까? 5일까지만 해도 되고요. 거래처 지나가면 되고, 엔터 키치고. 자, 표시가 됩니다. 1일부터 5일까지. 아까 요거는 발급했었던 거죠. 그래서 발행됐다 표시가 되고, 전송 성공했고, 뭐 승인번호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는 건 요거죠. 11월 5일자. 요거, 전자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메뉴에서 전자발행 클릭. 그리고, 베스트빌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요거 맞는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11월 5일자고 발행. 자, 근데 이거 오류 내용이 나오죠. 지금 공급받는 자 담당자 누락이에요. 자, 아까 보시면은 담당자의 메일 번호가 없었습니다. 자, 그럴 경우 지금 선택이 안 되고 있죠. 뭐냐, 이제 공급받는 자, 여기 지금 제일전자인데 제일전자 담당자 메일 주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자동으로 안 되게끔 이렇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거래처 입력을 하면서 그 담당자의 메일 주소를 입력을 안 해놔서 그래요. 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아까 반남상사 했었죠? 반남상사. 자, 반남상사는 이렇게, 업체 담당자를 이렇게 등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전자죠. 제일전자는 이걸 안 해놔서 그렇습니다. 자, 등록을 지금 한번 그냥 해볼까요?
자, 이렇게 등록을 해놨습니다. 닫고, 제일전자 됐죠? 그리고 거래처 등록은 닫고, 전자생명서 발급, 발행. 자, 다시 11월 1일부터 20일. 11월 5일 요 거래죠? 전자 발행. 확인. 체크되어 있죠? 그리고 발행. 발행하시겠습니까? 예. 확인. 확인. 해주게 되면 무사히 발행이 됐습니다. 자, 주의하실 점 하나. 거래처 담당자의 메일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거래처 등록에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그렇게 뭐 크게 뭐 어렵거나 뭐 따로 이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582쪽입니다. 이제 부가가치세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 다음에 각종 부속 명세서들 작성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4가 전체 이 내용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서 주요 부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회계원리 공부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회계 공부도 뭐 여러분들 따로 이제 수업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회계원리 같은 경우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것, 즉 재무제표 작성하는 게 최종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래가 발생을 하면은 분계하고 전계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재무제표가 어떠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표시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내용이 회계원리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원가회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원가회계도 여러분이 뭐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산하고 제공품 계산하고 그렇습니다. 뭐 종합원가 계산, 개별원가 계산, 그 다음에 뭐 보조부문비 배분, 뭐 공통부문비 배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나오는데 결국은 원가회계에서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하는 게 주 목표죠. 따라서 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갈 항목들 결정하면 되는 거죠. 재료비 얼마, 기초재료 재고액, 단기재료 매입액, 기말재료 재고액. 그 다음에 노무비 얼마. 그 다음에 경비 그래서 뭐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뭐 등등등 나오죠. 그리고 또 나오는 게 기초제공품 재고액, 기말제공품 재고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말제공품을 계산을 해야 되죠. 기말제공품을 계산하기 위해서 뭐 종합원가에서 이렇게 뭐 그 계산하는 것들이 쭉 많이 나오죠. 그 완성률이 어쩌고저쩌고해서 아마 여러분 좀 복잡하게 공부하셨을 거예요.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제조원가 명세서의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잡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표에 한 금액으로 들어가는데 그 금액을 구하기 위한 게 그 원가회계의 내용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 제일 끝 항목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렇게 계산되죠. 그래서 거기서 계산된 금액이 이제 손익계산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도 뭐 총칙 부분에서 납세 의무자, 뭐 과세 거래, 공급 시기, 영세율, 면세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을 쭉 공부를 하는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과세 표준 어떻게 계산하고 매입세액 된다 안 된다 뭐 계산하는데 그거 왜 하냐면은 중국적으로 그걸 다 해서 결국은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공부하는 게 결과적으로 요 신고서 내용을 이해하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고서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 582쪽에 이렇게 이제 화면상으로 조그맣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봤었죠.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예요. 신고서를 좀 뭐 보기 좋게라는 것보다 어쨌든 신고서 내용을 딱 표시하고 있습니다.
딱 요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화면상에 보이는 거고,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호 서식이에요. 그래서 전체 4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쪽. 그래서 1페이지 1쪽에는 이렇게 첫 화면이 나와요. 보시면은 뭐 매출세, 과세표준비 매출세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 그 다음에 조금 내려보시면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게 이제 납부세액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요런저런 사유로 뭐 더하거나 빼야 되는 것들이 여기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18번 단부터 20번 단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해서 납부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환급 받는 경우 뭐 계좌 주고, 그 다음에 폐업인 경우 폐업 신고 이렇게 해서 폐업할 때도 요걸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 뭐 업종별, 업태별로 종목별로 얼마다 따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쪽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보시면 2쪽엔 뭐가 되어 있냐면은 1쪽에 있었던 거 각 1번, 2번, 3번 난이 있었죠. 그 해당되는 난을 어떤 금액을 써라 라고 하는 작성 방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뭘 공부하셔야 되냐면 이 작성 방법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책에서도 이 작성 방법, 요 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상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이쪽엔 이렇게 작성 방법이 되어 있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이제 3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명세. 여기 지금 7번 단, 12번 단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쪽에 보시면은 7번 단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 매출에서 예정신고, 누락분. 그 다음에 12번 단은 매입에서 예정신고, 누락분. 자, 부가세는 예정신고, 확정신고가 있다 그랬어요. 1, 2, 3월 달은 1기 예정신고기간. 4, 5, 6월 달은 1기 확정신고기간. 자, 그럴 경우에 확정신고할 때 혹시 예정신고 때 빠뜨린 거 있으면은 여기다가 금액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정신고 때 빠뜨린 것도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항목을 좀 구체적으로 예정신고 때 빠뜨린 건데, 매출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급된 것, 세금계산서 발급 안 된 것, 영세율인데 세금계산서가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금액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1쪽에서 나와 있는 항목들에 대한 세부 설명인 경우에요. 즉, 보조명세서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세부 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용이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깊이 들어가면은. 근데 이제 시험 문제 푸는 정도까지는 이제 아주 깊이는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앞으로 이제 학습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쪽에 이렇게 이제 예정신고 누락분, 그 밖의 공제 매입세, 14번 단에 이제 해당되는 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6번, 공제받지 못하는 것, 매입불공제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이것저것 또 섞어서 또 몇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 종류는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의 명세가 있고, 그 다음에 요 3쪽에 대한 각 항목들, 여기다 무슨 금액, 여기다 어떤 내용 쓴다는 작성 방법이 4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치세 신고서는 이렇게 4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쪽, 그 다음에 2쪽, 3쪽, 4쪽 이렇게 되어 있고, 교재에서는 요거를 이제 압축을 해서 중요한 게 1쪽이니까 1쪽 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보조 추가 설명되는 거 3쪽 내용을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표시해 놓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되겠죠. 이게 1쪽의 내용이 되겠고, 요거는 3쪽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각 난에 들어가는 거는 화면 하단에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내용을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내용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은 이 내용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뭐 주관식으로 우리가 문제 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화면 보고
칸을 보고 아 여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보면은 거래를 보면 아 요거는 어느 난에 들어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그 신고 서식 요거에 대한 내용 1번부터 해서 쭉 한번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매입 매출 전표를 많이 입력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한 8, 90%는 여러분들이 다 일단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어쨌든 이제 다시 한번 쭉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같이 풀어가면서 내용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